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출산 후 이혼까지 하게 된 30대 중반의 싱글맘입니다. 이렇게 사연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말 기가 막히고도 어이없는 인간들 때문인데요. 전 남편과 전 시댁의 만행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그다지 소질이 없었고 그 탓에 빠르게 다른 길을 모색했죠. 그러다 깨달은 건 그나마 장사 소질이 있다는 거였는데 참 다행인 일이었어요. 사실 대학도 굳이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다들 대학은 다니지 않느냐는 부모님 말에 결국 대학을 진학했고 공부와 일을 병행했죠. 그렇게 자리를 잡아갈 때쯤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집이 좀 유명했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고깃집 아들이었거든요. 그 집은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유명했죠. 남편과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됐을 때 시모는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칭찬 어린 말들을 많이 해줬죠. 아유, 어쩜 애가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이렇게 착해? 어른 생각하는 마음도 깊고 네가 우리 집 며느리라서 너무 좋단다. 앞으로도 내가 친딸처럼 여기며 잘해줄게. 시모의 말에 항상 고마웠죠. 친정 부모님 집에서 함께 만날 때도 시모의 얼굴은 싱글벙글이었어요. 고급 주택에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집에 살고 있으니 아마 부자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게 이유인지는 몰라도 친정집에서 시모를 한번 대접한 뒤로 더욱 예뻐라 하더군요. 우리 며느리예요. 마음씨도 곱고 애가 참 바르게 컸어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참 잘 만났죠. 지인이나 친척분들에게 소개할 때도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하지만 시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시모의 그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시모는 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줄지도 모를 돈을 좋아하는 거였다는 걸요. 하지만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결혼한 이후였고 시모도 처음에는 그리 과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했네요. 하지만 시모가 돈을 밝히는 정도는 생각보다 대단했어요. 저와 남편이 버는 돈은 비슷했는데 그 당시 친정으로부터 용돈을 따로 받고 있었거든요. 유일한 외동딸인데다가 부모님 두 분 모두 저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이렇게 다 크고 결혼한 뒤에도 용돈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시모가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물론 처음에는 시모의 마음을 얻고 싶으니 선물을 종종 준비하긴 했어요.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 걸로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바랄 줄은 미처 몰랐던 거죠. 알게 된 건 결혼 후 두 번째 명절부터 그런 시모의 바람이 눈에 띄게 드러나서였고요. 너 요즘 너무 돈 아끼는 거 아니니? 아니, 시댁에 오면서 왜 그딴 물건들만 갖고 오는 거니? 넌 내가 그런 싸구려 물건을 좋아할 줄 알고 가지고 온 거야? 시모가 큰 가게를 하고 있어서 돈을 잘 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나 비싼 걸 밝히는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네요. 언제는 돈도 돈이지만 애가 바르게 커서 좋다더니 결혼하고 나니 돈돈거리더라고요. 뻔뻔하게 자기네들 집안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계속 꼽을 주지 뭐예요? 넌 집에 돈도 많은 애가 이 정도도 못 해와? 어머님, 어떤 걸 원하시는데요? 나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그 명품 브랜드 지갑이 좋아. 이딴 거 싹 다 치우고 그거 가져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미 산 선물들을 쓸모없게 만드는 시모를 보며 이를 갈았죠. 저희 부부 돈을 마치 제 돈처럼 여기는 시모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원하는 대로 그거 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앞에 있는 용돈과 선물은 도로 챙겼어요. 가져온 용돈과 선물을 바리바리 넣고 있자 시모가 묻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니? 그건 왜 다시 넣어? 어머님, 그 지갑만 있으면 이거 다 필요 없으시다면서요. 용돈이랑 선물은 도로 가져가게요. 선물이며 용돈이며 왜 줬다가 뺐니? 한 번 주기로 했으면 이제 내 거지.
어른들한테 장난치는 거야? 장난이 아니라 어머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갑 가격이 꽤 돼서 오늘 가져온 건 친정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하자 시모는 팍 인상을 쓰더니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야, 누가 필요 없대? 너 진짜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구나. 네가 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니 이런 푼돈으로 장난치는 거겠지. 푼돈치고는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선물과 용돈까지 합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그걸 보고 푼돈이라뇨. 그렇다고 저희 집이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생활에 곤란하지 않을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커다란 주택도 부모님이 마련하신 집이 아니라 조부모님 집이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시모는 마치 제가 엄청난 부자인 것처럼 이것저것 요구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 부자였으면 그런 거 해주고도 돈 아까운 줄 모르겠죠. 근데 전 평범한 자영업자이고 남들과 똑같이 돈 벌어서 제 돈으로 선물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도 그 푼돈으로 우리 엄마한테 지갑 하나 사드려. 똑같은 걸로. 별거 아니지? 어머님이 푼돈이라잖아. 그 정도 푼돈도 없다고 하진 않겠지? 이 말에 남편은 당황한 듯 쳐다봤어요. 저야 태연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시모가 남편 대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얘, 너 점점 갈수록 웃긴다.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걸 시키니? 그리고 그런 것 다 성의야, 성의. 너희 친정에서 잘해줬으면 우리 아들도 어련히 해줬겠지. 왜 그런 걸 강요해? 강요는 어머님이 하셨죠. 성의가 중요하다고 하실 거면 어머님 아들이야말로 저희 친정집에 그 푼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성의를 보여줘야죠. 매달 받아 쓰는 용돈도 생활비로 다 나가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저희한테 용돈을 주시진 않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걸 남편한테 다 떠넘기면 어떡하니?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집도 잘 사는 애가 그 정도 돈 가지고 왜 이렇게 발끈하는 거야? 어머님이 모르시나 본데 저희 돈 따로 각출해서 양가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드려요. 근데 어머님 덕분에 저희 명절에 매번 나가는 돈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돈으로 우리한테 이런 거 해주는 거 아니었어?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디 나서 해주겠어요. 어머님한테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친정에 해드리는 거 줄여서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200만 원 넘는 성의를 요구하셔서 친정 부모님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성의를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모를 째려봤죠. 좋게 보고 싶어도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할수록 더 열받는 건 남편 놈이 지 엄마 말릴 생각은 안 하고 그저 태평하게 구경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에게 친정엄마에게 명품 지갑을 사주라고 하니 그제서야 당황해서 허둥대는 꼴이란 그저 웃기더라고요. 이게 성의를 보이는 용돈이 맞나요?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주시는 친정에는 50만 원 주고 마는데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200만 원 넘게 받아가시잖아요. 그래놓고 원하는 선물을 지정하시기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가 입을 꾹 다물더군요. 하긴 분리할 땐 묵비권이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어떡하나요? 지 아들놈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여보, 나 진짜 더 이상 낼 돈 없어. 어떻게 이번에도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장모님 비싸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그런데 굳이 꼭 해드려야 돼? 이런 상황에서도 제게 떠넘기려는 듯 남편놈이 울상을 지으며 불쌍한 척을 하더군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해줬죠. 안 좋아한다고 싫어하는 건 아니지. 비싸고 좋은 거 누가 싫어해? 우리 엄마도 비싼 거 좋아해. 다만 벌어서 저축해야 될 시기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돈 쓰는 거 별로 반기질 않아서 그러시는 거지. 다 우리 생각해서 용돈도 주시는 거고. 그러면
항상 했던 것처럼 하면 되잖아. 아니면 이 선물들 장모님한테 갖다 드리면. 근데 당신도 정말 염치 없다. 당신 부모님은 원하는 브랜드까지 골라서 명품 지갑 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는 50만 원으로 퉁치자고 말할 수가 있어?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언제 퉁치자고 했어? 그냥 장모님이 그런 거 안 좋아하시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당신 어떡할래? 둘 중에 하나 골라. 친정이랑 시댁 규모를 맞출 거면 어머님 걸 줄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친정에 주는 걸 늘리는 게 나을까? 양가 똑같이 하게 되면 너도 그만큼 더 내야 돼. 지금도 내가 더 내고 있잖아. 왜 그렇게 빡빡하게 물어? 이때까지 잘했잖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어머님이 말씀하시잖아. 여태껏 뭐 들었어? 이해가 안 돼?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이 사태를 끌고 왔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지. 너희 어머님이 갑자기 명품 요구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저를 탓하려는 듯 입을 삐죽이는 남편놈을 보고 열이 받아서 시모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죠. 아들은 그 푼돈이 없어서 아끼려고 이렇게 아등바등인데 어머님은 며느리 돈이라는 생각에 참 쉽게 쓰셨나 보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요구하세요. 더 큰 걸 요구할수록 저도 남편에게 더 많이 돈 내라고 요구할 테니까요. 그 이야기에 시모가 입술을 꽉 물더군요. 분리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인가 보죠. 그걸 보니 체증이 좀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이쯤 되면 그만하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패배 선언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시모는 전혀 가타부타 말이 없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저울질하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시모가 선택하기 쉽도록 남편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당신 힘든 건 생각도 안 하시나 봐. 그럼 앞으로는 당신도 돈 더 내야겠네. 일단 200만 원부터 내봐. 명품 지갑 사러 가야지. 그 말까지 듣고서야 남편 놈도 움직이더군요. 엄마,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돈 모아야 할 때거든? 이런 비싼 거 요구하는 거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돈 별로 없고. 솔직히 장모님은 이런 거 안 바라셔. 그분은 그런 거 없어도 교양 있어 보인다고. 엄마는 아무리 비싼 걸로 꾸며봐야 어차피 고깃집 아줌마잖아. 야, 너 말 다 했어? 그 고깃집으로 너 대기업 보냈어. 이게 어디서 지금 엄마 무시하는 말을 해? 그러니까 좀 작작 좀 하시라고요. 아니, 적당히 좀 해야지. 이게 뭐야? 아들 대기업 보냈다고 가죽까지 벗겨먹어서 명품으로 휘두르고 다닐 작정이에요? 적나라하고도 필터 없이 솔직한 남편놈의 말에 시모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그제야 됐다며 다 치우라고 하더군요. 됐어. 다 치워. 너희들이 주는 거 내가 앞으로 받나 봐라. 여보, 됐어. 이제 명절에 우리 집엔 안 해도 되니까 돈 적게 내도 되지? 분위기라고는 요만큼도 읽을 줄 모르는 남편놈이 해실해실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박수치며 웃을 뻔했지 뭐예요? 역시 상대방을 조용히 만들려면 약점을 건드려야 직격타인 것 같더라고요. 눈치는 더럽게 없고 별 생각도 없는 남편놈 덕에 그 뒤로 시모의 돈 요구는 확실히 줄었어요. 그렇지만 순환이 이대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층 더 어둡고 짜증나는 식으로 진행됐죠. 시모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빨리 시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얼마 전 그리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 보니 바로 오픈하지 못했죠. 친정에는 이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고요. 엄마, 나 이제 곧 엄마 돼. 우리 애기 이제 8주야. 뭐?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빨리 애가 생기다니. 엄마가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 조리는 친정에서 할 거지? 엄마 힘들게 어떻게 그래. 자주 애기 데리고 갈 테니까 조리는 조리원에서 할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 맘 알죠? 친정엄마는 몸이 많이 약한 분이세요. 만성적인 무릎 통증이며
혈액순환 장애로 고생하시는데 그런 어머니에게 산후조리라는 힘든 일을 시킬 수는 없었죠. 하지만 만약 그때로 돌아가서 고를 수만 있다면 고민 없이 어머니를 택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요. 이때 친정엄마는 서운해하면서도 축하한다고 인사해줬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친정이 부산스러워지더라고요. 이사 준비를 한다고요. 깜짝 놀랐죠. 그 주택에서 부모님이 계속 살 줄 알았거든요. 어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관리하기 힘들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죠. 친정엄마가 그 집 관리하기 힘들다고 말한 적이 몇 번 있었으니까요. 차라리 같은 평수라면 아파트로 가고 싶다고요. 저야 주택이 더 좋았지만요. 친정 부모님이 이사 준비에 바쁜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시모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지난 명절에 명품 지갑 사건 이후로 시모가 저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아예 눈빛이 감시하는 것처럼 바뀌었더군요. 시모가 저런 식이니 애를 임신했다고 직접 전하기가 좀 꺼려질 정도였으니까요. 그 소식을 남편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남편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댁에 가서 임신 소식을 전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남편도 뭔가 대면대면하게 변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시모에게 싫은 소리라도 들었나 싶었죠.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 그 당시 신경 쓸 건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친정에 임신한 걸 밝히고 한 달쯤 뒤에 친정엄마가 잠깐 보자며 저를 부르는 일이 있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이었는데 약속 시간 맞춰 나갔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부모님 말고도 웬 남자 하나가 있더라고요. 딸, 인사해. 우리 집 리모델링 맡아주실 업체 사장님이셔. 사장님은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어요. 인사를 하고 앉으며 물었죠. 엄마는 엄마네 집 공사하면서 왜 딸을 불렀어? 아, 맛있는 거 사주려고? 아니, 엄마 작은 평수로 이사 가는 곳은 이미 리모델링이 다 된 집이라 조금만 고치면 돼. 이분은 너희 집 고쳐줄 분이시지. 엄마 살던 큰 주택 네가 들어가서 살아 앞으로. 엄마랑 아빠가 주는 출산 선물. 어때? 서프라이즈 다 왔어? 이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지. 우리 딸이 지낼 집인데 거기서 살 사람 의견도 중요할 것 같아서 부른 거야. 식사하고 나서 두 사람이서 잘 이야기해서 집 예쁘게 고쳐서 써. 알았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을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3대가 그 집에서 같이 살았던 적도 있어서 꽤 정이 많이 붙은 집이었는데 그걸 선물로 준다니 감동이었죠. 그것 때문에 작은 평수로 이사 간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명이라도 아빠랑 나 반반할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 대신 너희 집 팔고 나서 생긴 돈에서 우리가 준 돈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 알지? 계산은 바르게 해야지. 당연하죠. 걱정 마. 그거 팔고 아버지가 그때 지원해준 돈 꼭 다 갚고 들어갈게요. 고마워요, 아빠, 엄마.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을 곱씹으며 밥을 먹고 인테리어 직원분이랑 커피숍에서 이야기까지 끝냈죠. 원하는 옵션을 이야기하고 바로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 상의하자고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면서 생각했죠. 남편에게는 진짜 서프라이즈를 해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숨기기로 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그 사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여러 집의 도면을 찾아보고 TV로 집 소개해주는 곳도 보면서 더 좋은 집으로 바꿔보려고 열심히 이것저것 공부했네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제 집을 꾸미는데 제 의견이 들어간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즐거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시모가 잠깐 시댁으로 오라며 연락을 했어요. 평상시에 잘 부르지 않는데 무슨 일로 부른 걸까 싶어
시댁으로 갔죠. 그런데 시댁 분위기가 착 가라앉은 것이 심상치 않더군요. 남편도 그 자리에 있기에 남편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엉덩이를 대고 앉자마자 시모가 탁자 위로 서류 봉투를 하나 탁 내려놓더군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너 참 대단하네. 어떻게 시어머니랑 남편 몰래 남자를 만나고 다닐 수가 있어? 당황하기도 하고 뭔 소린가 싶어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사진을 확인했죠. 그랬더니 저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순간 뒤통수가 얼얼하더군요. 뒷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에 배신감을 강하게 느꼈거든요. 뒷장 그 뒷장을 넘길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호텔 사진을 제외하고서는 외도 사진처럼 보이는 건 단 한 장도 없었거든요. 그럴 수밖에요. 항상 서류를 들고 만나서 의견 조율하기 바빴는데 어떻게 그런 사진이 찍힐 수 있겠어요? 긴 말 안 한다. 나는 이런 오점 있는 애를 내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너 정말 독하더라. 어떻게 너희 친정 망해가는데 나한테, 아니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죠. 고개를 들어 황당한 얼굴로 시모를 쳐다보니 그러더군요. 너희 집 망해서 그 집 팔고 작은 평수로 갔다며.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우리를 믿지 못하고 숨겼으니 우리도 너 믿을 필요 없겠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딱 감이 왔어요. 이 인간들이 제 외도를 탓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요. 외도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우리 집이 망한 것 같으니 너랑은 인연 끊겠다. 이 생각인 거였죠. 눈을 질끈 감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여태 쌓아올렸던 것들은 다 뭐였지? 우리의 결혼이 이렇게 허무한 거였나?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남편 놈은 여전히 조용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정말로 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뱃속의 애는 어떡할 건데? 지금 이혼하면 애는? 남편 놈은 시모에게 무슨 소리라도 들었는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이놈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상상도 못한 반응에 남편 놈을 탓하자 시모가 강한 힘으로 떼어놓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남의 귀한 아들 멱살을 잡아. 야, 뱃속의 애가 누구 아인지는 모르지. 그러네, 우리 집안 핏줄로 못 받아들여. 어디서 뒹굴다 왔는지 모르는 년이 뭔 거짓말을 못하겠어? 그럼 친자 검사라도 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애 낳고 나서 검사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사진도 다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만해. 더 이상 우리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썩 꺼져. 나는 애초부터 너랑 안 맞았어. 어른한테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 줄이나 알고. 남편 조종해서 시어머니 힘도 못 쓰게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을 조종해서 저를 못 살게 구는 건 시모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이 상황에 남편 놈이 시모 이야기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놈도 지금 여기서 시모 편들겠다는 거잖아요. 뱃속에 지새끼 품고 있는 제가 뻔히 옆에 있는데도. 우리 집에 너 반겨줄 사람도 없고 너하고 잘해볼 사람도 없어. 그러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이혼 소송 판결 나는 대로 그 집도 싹 다 팔아치울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시모의 축객령이 떨어지고 쫓겨났어요. 해명? 물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하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나 버렸네요. 해명을 하겠다는 건 이 사람들과 오해를 풀어서 다시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러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저쪽에서 저를 떨쳐내고 싶어 하는데 아예 싹둑 끊어서 떨어져 나가고 싶은 건 오히려 제 쪽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신발을 신고 있는데 뒤에서 시모와 남편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아들, 친자검사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마. 애 있으면 재혼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예 저 더러운 씨앗은
네 애가 아닌 게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친자검사 하지 말고 이혼해. 알았지? 근데 엄마, 이런 걸로 이혼이 되긴 할까? 그리고 법원에서 친자검사하라고 하면 어떡해?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해. 친모라는 배에 같이 타고 있다가 다 같이 망하는 것만큼 재수 없는 것도 없어. 우리라도 빠져나와야 살 거 아니니? 네 처갓집은 이제 망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손 벌릴 거란다. 나는 그 꼴은 죽어도 못 봐.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우리 집이 망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더군요. 작은 평수로 이사 가는 걸 알자마자 지레짐작으로 아들 내외 이혼부터 시키려고 하다니 결혼할 때도 저희 부모님 사시는 집을 보고 결혼시킨 게 분명해 보이는 말이었죠. 왜 친정 부모님이 그 집을 팔기로 했는지에 대해선 이혼 전에는 저 인간들에게 알려줄 생각이 사라지게 하는 말이었고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는지 아주 늦게 오더군요.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저를 본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군요. 당신 정말로 나랑 헤어질 생각이야? 어머님 없을 때 말해봐. 이거 네 생각도 어머님이랑 똑같아? 뱃속의 아기는 생각 안 해? 아, 이야기 다 끝났는데도 또 꺼내야 되겠어. 솔직히 먼저 수상한 행동한 건 당신이 맞잖아. 너 그 말도 안 되는 외도 사진 믿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하고 팔짱을 꼈어? 뭘 했어? 앉아서 이야기만 나눴을 뿐이잖아. 그러니까 왜 호텔까지 갔었냐고. 뭐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난 그냥 네가 좀 편하게 이혼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 생각해. 정말 이혼할 거야? 너랑 나랑 결혼한 지 이제 막 3년이야. 뱃속에 아기도 있고. 그런데 이 웃기지도 않은 사진 한 장 때문에 이혼한다고? 너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왜 이혼하자고 하겠어? 지가 뭔 생각하는지 눈에 빤한데도 남편 놈은 시치미를 뚝 떼더군요. 어머님이 또 바람 불어 넣었겠지. 우리 집 망했대? 그래서 빨리 손절하래? 돈 나올 구석 없으니까 빨리 헤어지라고?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거든. 어쨌든 난 이혼해야겠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집요하게 묻자 평온하던 남편 놈은 눈에 띄게 당황하며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회피하듯 자리를 떠나버리고 결심했죠. 이혼하고 이 인간들에게 절망을 보여주겠다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죠. 시모가 주변에 소문을 엄청 내놨더라고요. 제가 외도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고요.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지고 와전돼서 소문 속 저는 꼬리 9개 달린 구미호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귄 남자는 수도 없이 많으며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죠. 그걸 아시곤 친정 부모님은 역정을 내셨어요. 이혼한다고 했을 때도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냐면서 더 강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질이 다르잖아요. 저지르지도 않은 외도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니 친정 부모님도 완전 열이 받으신 거죠. 너희 시어머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니? 언제는 조용히 이혼해달라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퍼뜨려? 이 인간들이 진짜. 엄마, 그냥 놔둬요. 이혼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알려주면 되니까. 근데 엄마한테 부탁할 거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요? 무슨 부탁? 네가 원하는 건 엄마가 다 들어줄게. 우리 딸 홀몸도 아닌데 출산 준비에 이혼 준비까지. 엄마, 요즘 너 보고 있으면 슬퍼. 솔직히 그 인간들하고 더 이상 같이 할 마음 없으니까 이혼하는 거야. 나한테 좋은 일이고. 시어머니가 소문 퍼뜨린 사람들 좀 찾아봐줘. 단톡방 문자 내역 같은 거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해봐요. 그렇게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죠. 이혼이 시작되자 시모와 남편은 호텔 사진 한 장으로 저를 불륜녀로 만들었더군요.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제 핸드폰 내역에는 그 사람과의 어떠한 외도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사진도 호텔에서 찍힌 그 사진 딱 한 장 가지고는 외도가 증명되지 않았어요. 시모와 변호사에게 똑똑히 말했죠. 그 사람은 저희 친정 부모님 집 리모델링 해준 업체 사장님이세요. 친정엄마가 만나서 조율하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만나 의견 조율하고 집 리모델링에 참여했고요. 그러면서 시모가 찍은 사진 몇 장 중에 설계도가 비춰진 부분을 확대해서 증거로 보여줬어요. 저희가 만날 때마다 탁자 위에 펼쳐놓은 건 집 설계도면이고요. 호텔에서 찍힌 것도 레스토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던 거 확인 다 됐는데도 저를 모함하네요. 유책 배우자는 제가 아니라 남편과 시댁이죠. 없는 죄를 만들어 이혼시키려고 하니까요. 결국 제 외도는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남편 놈과 시모는 수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내 제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친권과 양육권까지 포기하겠다고 말하더군요. 나는 친권, 양육권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해. 나는 외도로 낳은 아이를 내 아이라고 인정 못해. 당연히 변호사들은 당황했죠. 혼인 기간 중에 낳은 아이는 본래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걸 부정하고 있는 데다가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아서 친자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해. 나도 이 아이 당신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으로 키울 거니까. 여기서 두 번 다시 아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법적으로 아이에 관한 걸 모두 포기한다고 하라고. 변호사는 애를 출산하고 나서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임신 중에 소송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다투지 않는다고요. 그 바람대로인지 아이는 소송 중에 세상 밖으로 나왔네요. 시모와 남편 놈은 애를 보지도 않았죠. 어차피 이혼 소송을 하며 친권과 양육권도 가져오기로 생각했으니 상관없었지만요. 남편 놈의 면접 교섭권을 포기하라고 했고 대신 남편 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죠. 저도 그 사항에 합의했어요. 어차피 저 인간 자식으로 키울 생각도 없었고 재혼이라도 하면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남편과 아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게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고요. 한 줌의 후회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끝나고 리모델링도 완성됐어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왔죠. 남편은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 제가 다 받아가는 것으로요. 애를 포기하면서 면접 교섭권까지 포기하더군요. 애 보러 오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뜻처럼 느껴져 기분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리고 판결 난 날 바로 짐을 쌌어요. 리모델링이 된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시모는 제가 진짜로 나가는 건지 쓸데없는 물건을 가지고 가진 않는지 확인하려는 듯 제 옆을 서성거리더라고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하는 거라 가전이나 가구며 다 새 거였어요. 그래서 그건 다 가지고 가기로 했죠. 혼수는 제가 다 해왔거든요. 그렇게 이 사업체 사장님이 오셔서 집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할 때였어요. 시모가 옆에서 그 집 주소를 듣고 있다가 의아한 듯 그러더군요. 그 집 너희 친정엄마 집 아니었니? 근데 왜 네가 그 집으로 들어가? 거기 팔았던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 부모님은 작은 평수로 옮겨간 거 아니니? 아닌데요? 저희 부모님이 출산 선물로 리모델링해서 주기로 한 거예요. 출산에 맞춰서 청소까지 끝나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혼했으니 이제 저랑 애랑 둘이서 살겠죠. 뭐? 너희 집 망한 게 아니었어? 넌 그런 걸 왜 말 안 했어? 그럼 그 집 명의가 설마 네 거야? 네. 아버지랑 공동 명의로 할까 고민 중이에요. 아쉽네요. 거기서 새 식구 알콩달콩하게 살 줄 알았더니 둘이서 살게 됐네요. 같이 살 사람이라도 빨리 구해봐야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모가 부들부들 떨더군요.
남편 놈도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집을 너 혼자 쓴다고? 그럼 내가 왜 그 집까지 해가면서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너랑 우리 아들 이혼을 시켰는데? 제 외도 때문 아니었어요? 하긴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이혼시킬 명분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아, 그 건은 명예훼손으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명예훼손이라니?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 다 내셨다면서요. 제가 외도했다고. 어머님이 단체 톡방에 다 퍼뜨리셨더라고요. 증거, 증인 모두 충분하니 무혐의는 아닐 거예요. 며느리 모함해서 이혼시킨 집인데 그 모함 2번이라고 못할까요? 선자리는 들어오려나 모르겠네요. 재혼 빨리 시키고 싶어 하더니. 이 말에 시모가 바락바락 우기더군요. 그게 왜 명예훼손이야?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이게 다 네가 말을 제대로 안 해서 벌어진 일이잖아. 서프라이즈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말 안 해서 결과적으로는 무척 다행스러웠죠. 당신네들 음험한 속내 알게 돼서 그대로 놔뒀으면 돈 뜯어내려고 안달이 났겠죠. 결국 명예훼손도 진행됐고 시모는 벌금형을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니 시모는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됐고요. 시모는 이 동네에서도 꽤 큰 가게를 운영했기에 아는 사람도 많고 단골도 많았는데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소문으로 번졌죠. 그렇게 제가 떠나고 시모와 남편이 몇 번이나 집으로 찾아왔어요. 조리원에서 나온 뒤에도 친정 부모님은 새로 이사간 집이 아니라 제가 들어간 그 집에 머물고 계셨거든요. 남편과 시모는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는지 계속 찾아와 하소연했어요. 예, 내가 오해가 있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 우리 손주라도 좀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손주라뇨. 제 아이는 제가 혼자 낳은 제 아이예요. 아주머니 손주가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자 현관문 앞에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쳐다보기만 하던 남편놈이 다급히 말하더군요. 여보, 어떻게 천련을 끊어? 우리 애가 어떻게 내 애가 아니라는 거야? 불과 몇 개월 전에 내 뱃속의 애가 네 새끼가 아니라며? 왜 갑자기 내 애가 네 애가 돼? 단체로 정신이라도 나갔어? 면접 교섭권도 포기한 인간이 갑자기 부성애라도 생겼을 리는 없고. 왜? 당신도 이 집이 탐나? 그런 거 아니야, 얘. 우리는 그저 손주만 보고 싶을 뿐이고. 그때 친정어머니가 애를 안방에 재워놓고 나오시면서 말했어요. 누가 손주야? 우리 손주가 왜 그쪽 손주인데? 우리 집 망한 줄 알고 인연 끊으려고 애도 자기 핏줄 아니라더니 왜? 우리가 안 망했으니까 애 이용해서 다시 인연이라도 이어볼 생각이야? 아이고, 사부인.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온 거 절대 아니에요. 사부인은 무슨 사부인? 그렇게 부르지 마. 그럼 이 집이 탐나서 왔겠네. 속이 하도 투명해서 잘 보여. 우리는 이제 그쪽 집에 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혼하면서 그쪽 집안이랑은 상종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사부인, 그러지 마시고 애기 친자 검사라도 해서 애 아빠가 우리 아들인 거 밝혀야죠. 지금 다들 오해하고 있을 텐데. 시모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친정엄마가 한 번 더 열이 뻗쳤는지 시모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 오해를 누가 먼저 만들어서 퍼뜨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속에 천불이 나는데 친자 검사? 당신들 핏줄인 거 증명할 생각 없어. 어떻게든 인연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 열받더군요. 뱃속의 애가 남편 애라고 할 때는 친자 검사하지도 말라며 어떻게든 영 끊어내려고 했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친자 검사를 하자고요. 손주를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여보, 우리 애가 아직 어리잖아. 혼외자 딱지 달고 살게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해. 그냥 우리끼리 다시 합쳐서 살면 될 일이야. 이렇게 쉬운 일을 왜 둘러가려고.
네가 네 입으로 변호사 앞에서 네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놈아. 넌 사람 새끼가 아니라 멍멍이 새끼야. 친자 검사? 절대 안 해줘. 앞으로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하면 그 사람을 아빠로 만들어줄 거야. 이 말에 심오한 남편 놈이 아주 사색이 되더군요. 너무 강경해 보였는지 일단은 피할 생각인 듯 다음에 오겠다며 쫓기듯 밖으로 나갔죠. 친정엄마는 그 사람들 나가자 소금을 들고 와서 밖으로 휙휙 뿌리고는 큰 소리로 소리를 꽥 질렀어요. 다 들으라는 식으로 말이죠.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미친 것들이 집에 들어오고 난리야. 그러고는 집에 들어오며 그러더군요. 그 인간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가만히 이대로 끝내고 조용히 지나갔으면 몰라도 집에 와서 이런 짓까지 저지른 건 용서 못해. 누가 이기나 보자. 친정 부모님은 이걸로 끝낼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제가 이혼하자마자 부모님은 새로 산 아파트부터 처분했어요. 부탁드렸거든요. 제 아들과 저와 함께 이 집에서 살아달라고요. 그 큰 주택에 아들과 저는 2층만 써도 상관없었고 혹시라도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전 남편에게 받은 아파트 반값 금액이랑 위자료로 다시 집을 구해서 나가서 살면 되는 일이었기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걸 알고 부모님도 그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처분한 거죠. 그렇게 1년 반쯤 지나니 애를 키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래저래 생활하던 중 같은 어린이집에서 아이와 함께 출퇴근하는 한 남자와 알게 됐어요. 제 아이보다 딱 1살 많은 여자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됐죠. 그리고 아이들 부모 참여 수업에서 그 사람도 저도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알면 알수록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도 친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가까워졌죠.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라 그런지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 통했고 일단 편안했어요. 제가 싱글맘이라고 하면 잘 이야기하다가도 멈칫하며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야기에 제한이 생기게 되고 저도 그런 그룹은 빠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과는 환경이 비슷하니 친해지게 되더군요. 그렇게 깊게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그 사람과 재혼하게 됐네요. 서로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저도 그 사람도 거릴 것 없었죠. 그렇게 이혼한 지 3년 만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만남을 하게 됐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 사람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처갓집에 잘한다고요. 재혼한 남편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시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죠. 결혼 안 한 여동생만 있었거든요. 사실 시부모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나 안심하는 저를 보며 아직도 그 인간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새로 가게를 하나 차리셨어요. 전 시모가 운영하던 가게 옆에다가요. 그것도 똑같은 고깃집으로 말이죠. 어머니가 생각보다 시모에게 갚고 싶은 게 많았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엄마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죠. 어느 날 전 시모와 마주쳤는데 그날은 재혼한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엄마 가게에 고기를 먹으러 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옆집인 전 시댁 가게는 아주 한산하더군요. 알고 보니 엄마가 가게 열고부터 그쪽 집으로는 사람 발길이 뚝 끊겼대요. 전 시모가 저를 발견하더니 와서 하소연하더군요. 얘, 너희 엄마 좀 말려봐. 이러다 우리 가게 완전 폐업하게 생겼어. 오픈한 건 그렇다 쳐. 그런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면 아니, 도대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야? 저한테 말씀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가게는 어머니 소관이고 어떤 방침을 쓰던 저랑은 상관없으니까요. 저는 남편이랑 애들하고 그냥 같이 밥 먹으러 온 것뿐이에요. 남편?
너 벌써 재혼을 했단 말이야? 우리 아들은 지금 아무도 못 만나고 이혼남으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네, 참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랑은 다르게 욕심도 없고 무엇보다 시부모님도 안 계시거든요. 제 아들도 자기 아들처럼 살뜰히 잘 보살피고요. 걔는 우리 손주야. 피는 못 속인다고. 그때 친정엄마가 나타나서는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누구 손주야? 앞으로 그딴 헛소리 짓거리면 고소할 거야. 남의 딸 억울하게 흠집을 내놓고서는 이제 와서 우리 딸한테 뭘 부탁하는 거야? 염치가 있어? 나는 당신네들 망할 때까지 안 끝낼 거야. 친정엄마가 단단히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그렇게 전 시모를 쫓아내고는 재혼한 남편,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밥도 맛있게 먹고 사진도 찍고 즐겁게 놀았네요. 전 시모는 씁쓸한 표정으로 이쪽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하긴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 모든 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 텐데요. 아니, 그대로 뒀다면 다 자기들 것이었겠죠. 그런데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었으니 결국 전 시모는 몇 주 지나지 않아 가게를 폐업했더라고요.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장사도 엄마보다 더 오래 해서 단골 손님도 많을 텐데 왜 폐업까지 하게 됐어? 그 정도로 안 되지 않아 보였는데. 저 가게 지탱해 준 게 어디 동네 손님뿐이겠어? 아는 지인들이며 단골들이며 다들 소문을 들었겠지. 장사라는 건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느리 잘라내려고 외도했다며 누명 씌운 인간한테 사람들이 찾아갈 리 있어? 아, 그렇게 됐나? 그래. 소문의 주인공 두 사람이 같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어딜 가겠어? 다 심리적으로 마음이 쓰이는 곳에 가게 돼 있어. 이미 저 인간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까지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은연중에 멀리하고 싶은 거겠지. 지가 다 뿌린 거야. 그렇게 전 시모의 가게는 또 쫓겨나듯 폐업하고 사라졌어요. 돈돈거리면서 친정 이용하다가 망할 것 같으니 바로 발 빼려고 며느리한테 누명까지 씌우던 사람이었으니 결국엔 빠른 손절이 답이었다고 생각해요. 누가 날 이용한다 싶은 생각이 들면 빠르게 벗어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야기 재미있게 읽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